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길었던 날, 그날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결정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종거리가 있습니다. 요새 특종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단독보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50년째인데 특종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그걸 도쿠다네라고 합니다. 뭐 일본 말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안 쓰면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일상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언어는 서로 섞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은 우리 고유 단어가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게 30%, 나머지 70%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라디오처럼 외래어가 있고 일본어도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쓰면 됩니다. 너무 언어에 종족주의적인 그런 배타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종이라고 부릅니다. 특종이 뭐냐? 바로 이 문서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이 오래되다 보니까 32년 흘러가지고 이렇게 누런 문서입니다. 타자치 누런 문서 2개입니다. 이렇게. 첫째 문서가 이게 뭐냐? 육군본부 2급 비밀입니다. 발신은 육군참모총장, 당시에 박이도 대장이었습니다. 수신, 그 다음에 주문은 작전처장, 작상 전제메토, 제목 작전명령 제87-4호 관련 근거. 이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작전명령 제87호 4호를 지시함. 육군본부 작전명령 이렇게 아주 으시시하게 시작되고, 임무, 육군은 현 임무를 수행하면서 1987년 6월 그 다음에 날짜는 비워놨습니다. 몇 시부로 소요 진압작전을 실시한다. 실시 작전 개념 1. 육군은 87년 6월 몇 시부로 소요 진압 작전에 가용한 부대를 다음과 같이 배속한다. 가 26사단 3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를 11군단에 배속한다. 나 9사단을 9군단에 배속한다. 다 7, 11특전여단을 31사단에 배속한다. 라 706 특공연대를 39사단에 배속한다. 마 20사단, 30사단, 159 특전여단, 701, 705, 708 특공연대를 수방사에 배속한다. 2. 소요 진압작전은 명예에 의거 실시한다. 전후방 3. 전후방 경계부대는 1987년 6월 몇 시부로 진독의 둘과 동일한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나 1군 사령부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책임 지역 내 소요 확산 예방 및 음영 소요 진압작전 실시. 다 제2군 사령부 배속 26 9사단 37 11 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 706 특공연대 1 11군단장을 부산 경남지구 9군단장을 충남북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여기서 이제 이 문서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국 규모의 비상계엄령 준비명령입니다. 으시시하죠. 비상계엄령입니다. 2. 26사단 3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를 11군단에 배속하여 부산지역에서 운영한다. 3. 7. 11특전여단을 31사단에 배속하여 광주지역에서 운영한다. 4. 9사단을 9군단에 배속하여 대전지역에서 운영한다. 5. 706 특공연대를 39사단에 배속하여 마산지역에서 운영한다. 6. 201 특공여단을 54단에 배속하여 대구지역에서 운영한다. 라 제3군 사령부 1.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책임 지역 내 소요 확산 예방 및 음영 소요 진압작전 실시. 3. 26 9사단 706 특공연대를 2군에 배속 전환한다. 4. 20 30사단 701 705 708 특공연대를 수방사에 배속 전환한다. 5. 수도 기계화 사단을 육군 예비로 배치한다. 마 수도 방위사령부 배속 159 특전여단 701 705 특공연대 20 30사단 1.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음영 충정작전 실시한다. 충정작전은 소요 진압작전의 명칭입니다.
바 특전사령부 1.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3, 7, 11 특전여단을 2군에 배속한다. 3. 159 특전여단을 수방사에 배속한다. 4. 특전사는 육군 예비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제1항공여단, 기타 부대, 육군 예비, 협조 지시 이렇게 쭉 준비 태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스탄 발사 등 폭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을 사용한다. 투입 시 경계 대책을 강구한다. 고립 및 분리 시 대책 수립을 한다. 발포 명령은 선 6본 건의 후 승인하 조치한다. 발포 명령을 반드시 6본에 건의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선 부대에서 발포 명령 낼 수 없다는 거죠. 총기 유기 및 피탈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을 실시하라. 철저한 진압 및 도주 시 추적을 강조한다. 관계기관 특히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부대 이동 간 작전 명령 변동 사항에 유의하라. 진압작전의 정당성 입증 자료를 확보하라. 작전 중지 시 즉각 복귀 계획을 수립하라. 기간 중 능력 범위 내에서 대민 선무 활동을 실시하라. 공공시설 사용 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부속 문서는 출동부대 소요 진압 작전간 행동 지침입니다. 이것은 한자 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 시국 사태와 관련 계엄 상황 발생 시 군 출동 병력들의 소요 진압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엄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부대 소요 진압 작전간 행동 지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위 양상을 기준으로 행동 지침을 작성하기 때문에 현 소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제야 및 시위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동부대 장병들의 진압 의지 약화를 획책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여학생, 부녀자, 성직자 등을 통한 음료수 및 음식물 제공 또는 꽃 리본을 달아주는 행위 이런 데 주의하라 이겁니다. 과격분자들이 자해 행위 후 진압부대의 책임 전가 및 여론 호도 또는 시위의 과격화 유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시위 진압 지침이 여기 쭉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문서가 처음 발굴이 된 겁니다. 이 문서가 역시 역사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최초로 1987년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펼 것을 계획을 하고 각 부대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준비명령. 상당히 거의 전국적 규모의 비상계엄령인데 동원되는 사단이 꽤 많아요. 부대가 많습니다. 한 10개 부대 정도 됩니다. 이 문서를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민병돈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이 문서를 받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1987년 이 6월이 아주 뜨거운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저는 당시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서 그 서울 시내 체류탄을 마셔가면서 취재를 하고 가끔은 이 시위대 속에서 같이 시위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체류탄도 많이 마셨는데 6월 10일 시작된 시위가 6월 12일에 가면은 일반인들이 학생들과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쯤 가면은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이것은 과거 시위 양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 시위대가 명동, 성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농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던 순간인데, 특히 6월 18일에 전국적 시위 중에서도 부산에서, 부마 사태가 난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부산시청이 이 시위대에 포위돼가지고 함락될 정도였습니다. 야, 이건 경찰이 막을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위기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6월 19일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은 이걸 보고 오늘 잘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전에 부하 장교들을 시위 현장에 보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광주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군대가 나오면은 이 진압이 참 어렵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중장입니다. 육사 15기입니다. 동기생이 고명성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고명성 국군보안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요지에 충고를 했어요. 군대가 나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사태 수습이 안 된다. 장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동요하고 있다. 군대가 진압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도 불행해진다. 이 말을 꼭 대통령을 만나 전해주고 나에게 그 반응을 알려다오. 누가 그런 분위기를 전하더냐고 물으면은 민병돈이가 하더라고 전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몇 시간 뒤 고명성 사령관이 민병돈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대로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고명성 사령관은 전두환 대통령이 싱긋이 웃으면서 알았으니 가봐라고 하더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계엄령 실시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광화문에는 오늘 밤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진다. 오늘 밤, 그러니까 20일 새벽에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보가 언론, 관가에 아주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반정부 기자로 찍혀 있는 기자니까 내가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을 하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마침 릴리 미국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오후에 만나러 가게 돼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을 미국 대사가 만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날 전두환 대통령의 동선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 6월 19일 뭘 했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있어요.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관인데 전두환 대통령의 모든 은행을 기록하는 이 비서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통치기록 담당자인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성익 씨가 6월 19일 오전 10시 반 전두환 대통령은 집무실로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상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등 군고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비상조치를 지시를 하면서 군 병력 배치 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그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그 요 기록에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통보해야 될 사단의 이동은 통보하라. 통보 안 해도 되는 사단은 하지 말고 대전과 대구에 1개 사단을 내려보내고 2개 여단은 전남 광주로 돌리라. 부산은 1개 사단과 1개 연대를 보내서 1차로 부산과 대구, 마산의 시위 사태를 진압해야겠어. 서울은 4개 연대를 배치해서 주요 대학에 배치하도록 해. 군의 가스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이기백 국방장관이 21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다시 대학교는 휴업령을 내리면 될 거고 방학기간이므로 학부모들께는 알리는 조치를 해야 돼. 내일 새벽 4시까지 전부 진입하도록 해야 돼요.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는 때를 택해서 들어가고 농성자들은 금고하고 농성 데모의 배후 연계 사항을 밝혀서 그 뿌리를 1, 2개월 안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엄수포뿐 아니라 비상조치입니다. 계엄령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비상조치야. 군부 동원도 할 수 있고 군부 회의도 할 수 있고 정당 해산까지도 가능해요. 안기부 등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원 사태는 중앙의 지휘부가 두뇌전을 하고 있어요. 좌경 세력들은 정부가 손 놓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고 사기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안무혁 안기부장은 데모 학생들에 대한 작전은 6월 25일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간부들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6이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4.19도 대구, 마산, 부산, 서울, 호남으로 파급되었고 11.6도 부산, 마산, 대구, 서울, 제주로 퍼져나갔어요. 부산, 마산, 대구의 이 영남 일대 삼각형이 문제야. 1차적으로 경찰이 근거를 맞도록 해야 돼요. 이 부대 배치도 보면은 부산에 집중적인 배치를 합니다. 부산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말하자면은 위험한 도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안기부장, 부산은 학생들이 나오면 구경하는 시민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병력이 모자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시내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바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 부산에는 군병력을 투입하면서 통금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산은 내일 새벽 4시까지 군병력을 보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으시시한 급박한 상황인데 여기 김성익 이 비서관이 남긴 논평이 이렇습니다. 논평은 또 이런 명령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논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월 18일은 제야 세력이 최루탄 추방 결의의 날로 정해 60 시위에 이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날이었다. 데모는 특히 부산 지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져 8만여 명이 시내 중심부를 6시간 동안이나 장악,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 3시까지 시청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19일 아침 8시 반 집무실에서 있은 구수회의에서 군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진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오전 10시 반 군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미 일요일은 6월 14일 상춘제 앞들의 모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 지시를 받았던 안기부 국방부 측에 의해 비상시 군동원 계획이 보고되었고 대통령은 가용 병력과 현황을 점검하고 각 지역에 파견할 부대 이름과 배치 장소, 주요 시설 등을 시달했다. 이날 밤 8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비상조치권을 발동하는 절차를 밟고 밤 9시에 생방송을 통해 비상조치에 관한 담화를 발표한다는 전제 아래 군의 준비 태세를 1차 점검한 것이다. 일견 사태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군 핵심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전 대통령의 표정에는 긴장감이나 무거운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명랑하다고 할 정도로 활기가 있었다. 나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이종률 공보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비상조치에 저음한 담화문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력 출동 이외에 나온 것이 없었다. 막상 초안을 쓰려고 보니 군 고위 관계자 모임에서의 대통령 지시 내용이 병력 배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매우 막연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통령은 안기부에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한 것도 없었고 실무적으로 협조된 것도 없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릴리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 계획이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오전에 비상조치를 결심해서 강행할 생각이었다면 미국 대사를 만나는 것은 조치를 취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군대 동원 지시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유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명령은 내려갔는데 출동하라 하는 실시 명령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야 비상계엄령이 펴져서 군대가 한 번 다시 나와서 유혈 사태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 준비 명령을 내렸느냐? 무슨 계산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로 2차례 걸쳐서 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19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을 때의 마크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